헐리우드에서 딱 3분 만에 이거다. 요거 살리면 되겠다. 빨리 갖고 알아봐. 이런 정신병적인 관계. 이게 바로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을 살아가는 한국에서 태어난 스타르타가 있다면? 안녕하세요. 올타임 레전드 원작 작업실의 진행을 맡게 된 영화감독 민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작 작업실은요, 좋은 원작들 읽고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를 포함한 굉장히 책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얘기도 잘하시는 두 분 감독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기대되시죠? 중간에 웃어서 죄송해요. 오늘 감독님 소개 좀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감독 이경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영화를 만드는 윤가은입니다. 네, 사실 원작 작업실이 이번에 고전 문학 중에서 영상화가 된 사실 그런 원작들을 좀 골라봐서 그걸 오늘의 원작으로 하고 나중에 또 영상화 할 수 있는 그 원작들을 골라서 내일의 원작으로 저희가 구분을 좀 해봤는데요. 원작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에도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최근에는 이제 구병모 작가의 파과를 가지고 만들었었고 그 전에 간호중이라는 작품도 그랬었고 만화를 가지고 만든 적도 있고 기존 문학적 텍스트를 영화로 옮길 때 그런 고충도 많이 경험해봤었는데 어떠셨어요? 그때 영상할 때? 맞아요. 저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 보건교사 아는 영 정사랑 작가님 소설을 가지고 시리즈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공개된 작품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도널드 웨스트레이크의 X를 각색하는 일을 했었죠. 근데 그 원작을 각색을 하는 일은 또 그 나름대로 되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오리지널을 쓸 경우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그래서 좀 더 그 각색을 하는 동안에 나의 세계를 넓혀가는 기분이 드는 것. 그런 것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또 거기서 느껴지는 쾌감도 있는 것 같아요. 소설을 읽을 때 어떠세요? 예전에 영화 감독이 되기 전에는 문학이 그냥 문학으로만 많이 읽혔을 텐데 영화 감독이 된 이후에 문학을 읽을 때는 영상화 가능성이나 혹은 그게 영상으로 읽히거나 문학을 온전히 문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또 저주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어떠세요? 저는 근데 감독님들의 작업이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원작을 읽을 때 이거 내가 너무 영상화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건지 왜냐면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이렇게 오히려 좋은 작품을 볼 때 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너무 완벽해서 이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뛰어넘거나 혹은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실현시키지 이런 생각이 오히려 좀 들어서 무섭거든요. 그 상상하면 보실 때 좋은 작품을 보면은 이거 뭐 영상화하고 싶다라던가 이런 장면 너무 하고 싶다 이런 게 확 오실 때가 있으신 건지 오히려 그게 저는 역으로 궁금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책을 읽을 때 재밌잖아요. 그럼 판권부터 알아봐요. 아 진짜요? 네. 딱 한 3분의 1 보고 판권부터 알아봐요. 다 끝까지 안 읽었는데. 그 내가 읽는 동안에 누가 살까 봐. 급하게 알아봐요. 아, 그렇구나. 그런 급한 욕망을 사실 제대로 해결했던 많은 감독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오늘 새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했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를 사로잡았던 그런 원작도의 어떤 인상 깊은 장면을 먼저 소개하면서 작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결정적인 장면은 그 장면이었어요. 나는 창조자인 당신을 영원히 증오하겠다고 맹세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당신을 파멸에 이르게 할 거야. 이런 문장을 뭐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지만 저는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춰볼 수 있을까요? 창조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또 유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최근에 영화
화가 또 한 번 돼서 네. 네, 등장을 했었죠. 사실 이 작품은 프랑켄슈타인인데요. 사실 프랑켄슈타인은 우리가 딱 들었을 때는 괴물 제목 이름 같잖아요. 근데 사실 영화 속에서는 과학자의 이름이에요.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시체들을 조합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데 너무 기괴하고 공포스러워서 사실 도망가요. 그 친구는 혼자 이 낯선 땅에 태어나서 버려지고 온갖 고독 속에서 왜 태어났는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질문하면서 다시 창조자를 찾아와요. 둘의 대결이 아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결정적 장면으로 아까 읽어주신 그 장면을 선택한 이유는 뭐죠? 이 영화, 이 원작을 넘어서서 많은 영화에서 빌런이 탄생할 때 그 흑화되는 배경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이었고 아까 프랑켄슈타인의 서문에 나온 그 얘기거든요. 누가 나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내가 사랑을 할 자격도 없는 인물이라면 아니 이제는 그렇다면은 분노로 그것을 채워서 나를 만든 당신에게 복수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속에서 이렇게 배제되고 결핍으로만 형성된 악으로 규정되는 어떤 소수자는 어쩔 수 없이 그 분노로 그 시스템에 대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어요라는 200년 전에 이미 그런 핵심적인 에센스를 던진 장면이라서 많은 그 리메이크 속에서도 빠지지 않는 그 순간이라서 선택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프랑켄슈타인을 원작을 읽기 전에는 그 프랑켄슈타인의 이미지랄까? 사각형에 가까운 머리에 여기 뭐 받고 있고 약간 초록빛을 띤 어떤 그 할로윈 때 늘 변장하는 1순위로 등장하는 약간 괴력은 있지만 지력은 떨어지는 뭔가 이런 이미지를 늘 생각했었는데 그게 영화가 만들어낸 이미지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서 그게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임스 웨일의 그게 영화에서 맞아요. 그게 만들어진 거죠. 맞아요. 1931년도에 영화 처음 만들어졌는데 영화는 100분짜리로 아주 짧은 영화잖아요. 그 압축을 행하는 순간 프랑켄슈타인은 지금까지 그 이후로 100년간 악당, 악마, 잘못된 그 창조물의 맥락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에게 가장 그 사람들을 대중적으로 흥미를 당길 수 있는 부분을 살렸기 때문에 할로윈에서도 사용이 되고 매년마다 소환되고 그러면서 새롭게 해석되고 그렇게 와질 수 있지 않았던가. 맞아요. 그 헐리우드에서 딱 3분 만에 이거다. 요거 살리면 되겠다. 빨리 갖고 알아봐.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결과물이 오늘 이런 여러 책들과 영화로 있는데 오늘 뭐가 보셨죠? 제가 재미있는 걸 가져왔어요. 네. 예, 예. 자, 폴리오 소사이티라는 영국 이제 그 출판사에서 만드는 예쁜 책이거든요. 프랑켄슈타인. 예, 예쁘죠? 네, 보면은 이렇게 그림들 이렇게 네. 매 책마다 이제 다른 일러스트레이터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프랑켄슈타인 그 괴물을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 그림이 또 있네요. 예. 역시 근데 이 책을 팔려면 예. 괴물을 내세워야 되는 그렇죠. 얼마나 새로운 괴물을 네. 이번에 새롭게 해석했냐가 맞아요.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델토로 영화는 이번에 보니까 네. 미술과 촬영이 네. 재밌게 보셨어요? 아마 델토로가 이 영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추악한 인물의 따뜻한 영혼이라는 그런 원형적인 세계관을 구현하기 너무 좋은데 당시를 재현하는 재미가 너무 크니까 그 미술적 용어도 굉장히 컸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사실 기르모 델 토로의 작품 중에 지금 이 작품이 굉장히 사랑받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아 그래요? 네, 많이 사랑받고 있고 그 오스카에서도 많이 노미됐을 거예요, 아마. 이번 괴물 좀 새로워요. 네네, 이번 괴물 좀 새로워요. 제이콥 엘로디. 예, 예. 일단은 일단은 키가 커서 캐스팅. 일단은 잘생기고 너무 탑스타니까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는 것을 보는 또 이제 그 관객들의 재미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괴물은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혐오를 받는데 이렇게 아름다워도 혐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딜레마와 아이러니를
이번에는 조금 더 표현해 보려고 애썼던 게 아닐까.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에서의 그 괴물의 얼굴이 더욱 슬프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 원작 문학과 영화의 큰 차별점은 뭐였을까요? 영화는 사실 그 괴물이 주는 공포에 그 초점을 많이 맞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학은 뭐랄까 죄책감과 고독이라는 큰 그 인간 자체의 그 딜레마를 철학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확실히 그냥 다른 점이고, 원작의 매력과 또 소설을 읽어야 되는 이유로 볼 때는 왜 이렇게 많은 영화들이 자기의 버전들을 가지고 탄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또 100년, 200년 새로운 이야기들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도 영원히 또 살아갈 수 있는 깊이 있는 고전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경미 감독님께서 가져온 원작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내가 어제 한 일을 이야기해 주지. 린튼의 무덤을 파고 있는 교회 머슴을 시켜 캐서린의 관뚜껑에 덮인 흙을 치우게 하고 관을 열어보았어. 언젠가 나도 거기에 묻혔으면 하고 생각한 일이었거든. 시신이 바람을 쐬면 변한다기에 난 관 한쪽을 두드려서 조금 느슨하게 해놓고는 흙으로 덮어버렸어. 그리고 교회 머슴에게 돈을 조금 쥐어주면서 내가 거기에 묻힐 때는 그놈의 것은 비켜놓고 내 관도 그녀의 관처럼 한쪽을 좀 느슨하게 해달라고 했어. 내 관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 거야. 그녀와 함께 썩어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꿈을 꾸겠지. 제가 읽어드린 부분만 가지고서는 무엇을 원하는지 좀 잘 그림이 안 그려지시죠? 남다른 기이한 아주 비틀어진 어떤 인물이 좀 그려지는데요. 네. 어떤 문학이죠? 네, 이 작품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이야기는 이제 당연히 얘기가 재미있으려면 막장으로 가려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맘만 먹으면 이룰 수 있는데 본인들이 이루지 않아서 그렇게 된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이들은 왜 맘만 먹으면 이룰 수 있는데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를 파멸시킬까 하는 게 또 이 이야기의 배경의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 캐서린은 그러니까 귀족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하인들을 부려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집안이었고, 히스클리프는 캐서린 아버지가 데리고 온 집시 아이입니다. 서로 영혼의 단짝이라고 여기게 되고, 그렇지만 그 캐서린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귀족 집안으로 시집을 가죠. 자기를 버렸다는 데 대한 분노로 히스클리프는 그때부터 흑화됩니다. 작가도 좀 또 빼놓을 수 없는 독특한 이 원작의 포인트인데요. 네네. 이 작가도 참 대단해요. 첫 작품이자 마지막 작품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 집안이 좀 대단해요. 그때 제가 윤가은 감독이랑 이 작품을 선정한 얘기를 나누면서 윤가은 감독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인 에어파와 폭풍의 언덕파가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는데 전 사실 제인 에어파였어가지고. 맞아요. 저도 제인 에어파예요. 감독님은 당연히 폭풍. 저도 제인 에어파였어요. 왜냐면은, 예,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제인 에어를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어렸을 때 그냥 그 제인 에어의 이미지가 저는 그냥 각인되어 있어서. 근데 제가 이번에 폭풍의 언덕을 읽으면서 저는 숙명적으로 폭풍의 언덕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알고 보니. 예, 그러니까 이 폭풍의 언덕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서로 집요하게 괴롭혀요. 그리고 저주의 말을 퍼붓고 죽을 때도 저주하면서 죽어요. 맞아. 그죠? 그러면서 또 죽으면은 또 괴로워해서 그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캐서린이 먼저 죽어버렸다는 거에 히스클리프는 또 흑화해요. 예, 이런 정신병적인 관계, 이게 바로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폭풍의 언덕파였어요. 새로운 파로 거듭났네요. 네네. 그 결정적 장면을, 근데 그 장면을 선택한 이유는 뭐죠? 이 장면을 선택한 이유는 그러니까 둘이 끝끝내 서로 사랑한다고 어루만져주지 못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엇갈리게 헤어지고 나서도 그 후손까지 괴롭히던
이 남자가 얼마나 이 여자를 그 평생에 그 죽고 난 뼈만이라도 서로 섞여서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이 좀 절절하면서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게 참 그게 인상적이라서 이 영화의 이 안타까운 이 히스클리프를 보여주는 대사인 것 같아서 이 장면을 골랐습니다. 네. 이 장면들이 영화 속에서 많이 표현됐을 텐데 또 만들어졌어요 최근에. 네, 최근에 또 만들어졌죠. 네네네네. 그 예고편 보셨어요? 봤어요. 예고편 네. 보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일단 그 캐서린 언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관심사가 진짜 크게 있었는데 마고 로비가 그냥 뭔가 그 제가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그런 캐서린의 느낌이 있는 좀 느낌이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녀가 연기하는 캐서린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어떠셨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끝까지 가려면은 분명히 어떤 그런 뜨거운 순간들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번에 영화 마고로비와 그 제이콥 엘로디가 나오는 이것은 딱 예고편 봤을 때 굉장히 관능적이고 굉장히 막 육적이고 막 시뻘건 옷 입고 나오고 이래서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또 얼마나 섹시할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좀 여러모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 1920년대부터 무성 영화에 벌써 이 단골 소재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8번째 리메이크인데요. 제가 92년도에 처음 영화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도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줄리엣 비노시가 캐서린을 했었고 랄파인즈가 히스클리프를 했기 때문에 그 푸른 눈에 너무나 잘생긴 미남으로 히스클리프를 사실 인지했었고 약간 유럽 스타일의 줄리엣 비노시가 처연한 연기를 다 하고 1인 역을 했었어요. 그때 인상이 좀 심했는데 그 원작은 이 방대한 원작의 이야기를 다 담았어요. 방대한 원작의 이야기를 다 담느라고 좀 덜 담겼어. 당길 수가 없죠. 담을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네. 소설에서 거의 100페이지가 영화 10분 만에 다 나와요. 네, 네. 영화만 보면은 소설 해설집 같아요, 사실. 그 평가 이후에 또 만든다고 한다면 어떤 지점일까? 이게 새로운 영화가 고민했을 지점 같고요. 제 생각엔 섹슈얼리티. 그게 아직 남아있거든요. 소설에서 없었고 다 늘 피해갔던 그 지점들이 이번에 아마 새롭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또 핫한 새로운 원작 소개가 있는데 윤강 감독님이 가져온 원작의 결정적 장면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선정한 오늘의 원작 속의 결정적 장면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리 오세요. 칭찬이 자자한 오디세우스여. 아카이오이족의 위대한 영광이여. 이곳에 배를 세우고 우리 두 자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감미롭게 울리는 목소리를 듣지 않고 검은 배를 타고 이곳을 지나간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즐긴 다음 더 유식해져서 돌아가지요. 사실은 그 장면 속에 이미 이름이 나오긴 했는데 오데세우스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 장면은 우리가 사파로도 많이 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유로도 많이 쓰는 네. 사실 그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아주 유명한 네. 장면을 좀 일부러 뽑아봤고 바로 주인공 이름이 나와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뽑은 원작은 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입니다. 네. 한 줄 로그라인으로 말하면 10년간의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남은 전우들과 함께 돌아오는 오디세우스의 10년간의 귀환을 다룬 모험 이야기입니다. 역시 이렇게 후려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로그라인의 아주 숙련이 된 하여튼 대단한 감독님의 요약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되겠다. 그래요? 윤가은 저 할 수 감독. 있나요? 이게 제가 오디세이아를 사실은 이번에 처음 읽었습니다. 네, 이거를 막 그 이야기로만 너무 많이 듣고 영화를 공부하는 내내 이야기를 공부하는 내내 이 지금의 모든 이야기 특히 영화적 이야기의 어떤 원형이고 기원이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부분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언젠가 한번 읽어봐야지 해서 읽었는데 그 안에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이야기가 펼쳐져 있어서 이것을 왜 모두가 다 원형이라고 부르는지 이야기의 기원이라고 부르는지 읽으면서 조금 파악을 했던 작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작품의 성격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읽지 않은 그런 이야기이고 삼국지 서유기 같은 뭔가 그 서양 고전 원전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 장면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되게 매혹적이잖아요. 그 바다에 한 장 정도로 이 책에는 묘사가 돼 있는데 그 순간 그 가장 많은 상상을 하면서 읽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지금까지의 영화나 뭐 어느 곳에서 봤던 모든 이미지 속에서 구현된 것과 이 텍스트에서 다시 내게 주는 상상을 뭐가 짬뽕시켜서 이 세이런과 그 자매들이 부른 노래 속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었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해보고 그게 어렸을 때는 어떤 유혹적인 멜로디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는 좀 커서 읽으면서 들었을 때는 삶의 태초의 어떤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가장 묘사가 적은 장면인데 가장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는 그 아이러니가 그 원작의 묘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지는데 그 장면이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여름에 개봉 예정이죠. 여름에 우리 개봉. 놀란 감독. 그 예고편 하나 가지고 지금 1억 명이 넘는 네.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떠셨어요, 예고편? 너무너무 기대되죠. 너무너무 기대되고 예고편에서 너무 아무것도 안 보여줘서. 그쵸? 네, 그쵸? 네, 너무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그 자신감? 전부 다를 아이맥스 네. 네, 너무 기대돼요. 꼭 아이맥스에. 카메라를 만들어서 새로 찍었어요. 저는 이 예고편을 본 다음에 책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제 머릿속에서 그 각각의 캐스팅이 이제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각각의 인물로. 읽을 때 되게 도움됐겠다. 네, 그래서 훨씬 더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로 느껴지는 아주 좋은 착시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책을 다 일부러 다 읽은 뒤에 예고편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안 보여줘서. 네. 극단적인 그 출연, 여기 뭐 배우 라인업도 대단한데 엄청나게 많은 인물이 등장해서 서로 얽히고 얽히는 신들의 욕망들이 사실 이렇게 이 주인공을 복잡하게 이끄는 거니까 어떨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오디세이아는 지금까지 온 많은 그런 대서사시의 원형이기도 해서 우리가 되게 즐겨봤던 무슨 뭐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뭐 해리포터라든지 어쨌든 그 거대한 세계관에서 뭔가 그 다양한 인물들이 어떤 여행을 떠나고 무엇을 찾기 위해 가고 어디 목적지를 향해 간 동안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고난을 겪고 이런 어떤 원형이 되는 이야기라서 늘 우리한테는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또 되게 익숙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세 편을 이미 훌륭하게 영화화된 원작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는 영화하고 싶은 욕심나는 고전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선정한 내일의 원작 속 결정적 장면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나를 보십시오. 나는 그분이 금지한 것을 만지기도 하고 먹기도 했지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분수를 뛰어넘는 것을 시도함으로써 그분이 내게 운명으로 정해진 것보다 더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장면이 있어요.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생각나는 작품은 신라권인데요. 그 일본 영화 원작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그 존 밀턴의 신라권인데요. 신라권은 사실 우리한테 그 남녀 관계의 상실을 뜻하는 일본 영화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익숙한데 사실 신라권은 그거가 전혀 상관없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팬픽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짧은 그 창세기의 행간들을 정말 내가 갈 수 있는 상상의 끝까지 찾아가서 거기에서 생략된 많은 행동의 원인들 그리고 엄청난 웅변들 이런 이야기를 가득 채워서 그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약간 도발적인 질문들을 포함해서 7세기에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정말 화제작이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작 같아요. 신라권을 영화화 하시고 싶은 이유, 영화화 가능할까요? 그 오디세이의 이야기처럼 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 너무너무나 큰 거대 서사시고 게다가 감독님 놀란 감독님이랑 동갑이시죠? 그러니까요. 양쪽에서 이렇게. 걔는 오디세우스 뭐 하니까 그냥 감독님은 신라권 하시면 신라권을 해봐야겠다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영화 하시고 싶다고 지금 정하셨어요. 정했어요. 네. 지금 고민하시면 안 돼요. 거기 서양인의 이야기인데, 근데 이야기는 우리가 좋아하는 천상계, 지옥계, 뭐 중간계 그때 이제 아담과 이브가 살던 공간.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들이 쫓겨나고 나서 사실 인간계가 펼쳐지니까 일종의 판타지라고도 볼 수 있고, 불가능성 자체가 하나의 매력으로 다가와서 제가 이 원작을 고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점이 AI의 세계라는 새로운 어떤 진화된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 자체가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고 창조주가 되는 경험을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근데 사탄이 아니라 그 인간 아담과 이브도 피조물에 불과하고 나의 프롬프팅,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이 프롬프팅한 거 이외에는 하지 마라고 딱 정해놨는데 그래야 돼? 라는 자유의지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시킨 거 이외에 오류로서 내가 어떤 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빈틈들을 찾아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사탄이 그거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게 돼요. 대가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속에 흐르는 보편적인 지점들이 지금 현대화시킬 수도 있는 화두의 맥락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 있다. 이게 시스템이야. 그러면 공부 외에 다른 길은 없어. 공부해야 돼. 그거를 벗어나면 너네들은 오류고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우리는 어떤 주어진 틀 안에 살려고 애쓰잖아요. 피조물이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 이야기는 그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 실제로 벗어나죠. 그 선택을 한 대가를 치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 해석의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만내난 뮤지컬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뮤지컬이요? 뮤지컬이요? 뮤지컬. 워낙 판타지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각각의 캐릭터들이 너무 강력하게 신화적이고 원형적인 인물이라 뮤지컬로 만들면은 이제 긴 정말 그 욕망의 이야기를 이제 가사로 담아서 강렬하게 전달하고 빠른 전개들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떤 배우를 생각하세요? 노래도 할 수 있고 몸도 잘 써야겠네요. 네. 떠오르는 인물들이 좀 있죠. 노래를 잘하고, 노래 잘하고 연기도 잘하는 그런 배우들을 제가 많이 떠올려 봤는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보다 보니까 아주 이중적인 매력이 있는 구교환 배우 그리고 퇴폐미가 있는 손석구. 그러면 사실 둘 중에 누가 사탄이에요? 둘 다. 둘 다 사탄. 사탄일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아담과 이브는 아주 새로운 캐스팅. 정말 신인. 태어나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는 그런 느낌이고 여기 사실 둘의 가장 큰 대결은 미카엘이나 라파엘 천사와 사탄의 대결이에요. 둘의 말싸움 중에 제일 큰 거. 그리고 사탄을 보라고는 이 천사가 아담에게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알아? 너네들이 죄지어서 노아의 방주도 생기고 바벨탑도 쌓고 성경에 펼쳐질 창세기의 수없이 많은 미래를 보게 해요. 하지만 너네들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운명을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너의 자손들이 이런 인류의 역사를 펼칠 테니 그래도 너네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인간으로 살게 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단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마늘 먹고 사람 되는. 곰이 인간 된 신화 속에 살잖아요. 우리는 곰은 미련 곰탱이 이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원형적인 끝에 있는 저 뿌리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맥락이 있고 서구적인 담론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걸 좀 바꿔볼 수 있는 뭔가 그런 맥락이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네. 영화하고 싶은 네. 새로운 책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선정한 내일의 원작 속의 결정적인 장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릴게요. 저 사람이 울고 있어요. 헬렌이 말했다. 어디 가는 거야? 앤이 물었다. 내버려둬. 가이가 중얼거리며 담뱃불을 붙이려 했다. 물이 첨벙 하는 소리가 나자 가이는 브루노가 배에서 뛰어내렸음을 곧바로 알아차렸다. 브루노가 밀려오는 파도 뒤에 있을지도 몰랐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던 가이는 자신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음을 문득 깨달았다. 그는 가라앉았어. 우리가 봤어. 앤이 말했다. 가이는 눈을 감고 흐느껴 울었다. 거의 뭐 스릴러 서스펜스 문학의 거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작가의 작품이죠. 네.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열차 안의 낯선 자들입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의 Strangers on a Train으로 만들어졌고 이 작품은
히치콕이 헐리우드 첫 작품은 아닌데 한 10년간의 정체기를 넘게 해준 그래서 그의 황금기를 열어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제 모두가 아는 사이코 새 이 이후에. 이 이후에 다 나온 작품이죠. 네. 작가도 독특했죠. 예. 각본을 쓴 사람이 레이먼드 챈들러. 너무 유명한. 각색을 레이먼드 챈들러 각색을 했고 레이먼드 챈들러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요. 예. 사이가 안 좋아. 히치콕이 되게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맞아.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이가 좀 안 좋지 네, 않아요? 늘 누구랑 다 사이가 안 좋고 그래서 파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이 작품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 소설이 마음에 드니까 너무 사고 싶은데 싸게 사고 싶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싸게 샀어요. 자기 이름 밝히면 값이 올라갈까 봐. 정말 고약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대단한 사람인데요. 사이코도 그랬어요. 사이코도 원작 소설이 있는데 개봉할 때 스포일러를 안 되게 하려고 시중에 책을 다 사버렸고 사람들이 그 책을 절대 못 보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렇게 해야 유명한 감독이 그러니까 거장이 되나라는 우리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아직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줄거리가 뭐죠? 네, 줄거리는 열차에서 만난 두 남자가 처음 만난 사이인데 서로의 인생사 얘기를 나누다가 서로 죽이고 싶은 사람을 서로 털어놓게 되면서 브루노가 가이에게 먼저 제안합니다.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제 막 이혼하려고 하는 너의 철을 내가 죽여줄 테니 너는 내 아버지를 죽여달라 제안해요. 가이는 그 제안을 무시하는데 브루노가 먼저 죽여줍니다. 그래서 가이는 당황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재밌게 흘러가는 이유는 이 가이가 가지는 인간적인 죄책감 때문입니다. 본인이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죽인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리고 가이는 이제 그 자기보다 높은 신분을 가진 여자와의 그 혼인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브루노를 내치지 못하고 결국 브루노의 아버지를 죽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저희 두 남자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제가 이 마지막 장면을 결정적인 장면으로 꼽은 이유는 영화에서 없는 장면이기도 하고 브루노가 물에 뛰어들 때 거기서 정말 이렇게 뭔가 탁 얻어맞는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그 서로를 올가매는 정신병적인 관계의 끝은 죽음도 이용하는구나. 그게 굉장히 그 충격적이었고 저 죽음을 선택하는 거에는 브루노가 끝까지 자기가 죽음으로써 가이를 어떤 영원한 죄책감 속에 자기를 인장을 박으려고 하는 것뿐만 있었을까 아니면 거기에 어떤 혹시 비틀린 사랑이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이것을 가이랑 브루노의 본인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병적인 사랑의 관계로 해석을 하면서 보면 또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거는 영화에서는 실어주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좋아서 제가 한번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 보고 싶은 히치콕이 이미 만들었지만 해보고 싶은 만약에 그래서 만든다면 네. 하이라이트 어떤 장면이 될까요? 이 감독님이 만드신다면. 제가 소설을 읽을 때 제일 영화적으로 흥미롭겠다고 생각한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하고 소설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영화는 가이가 테니스 선수거든요. 근데 소설은 건축가예요. 근데 저는 이 소설의 가이가 건축가인 설정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면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는 아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장면을 위해서 이 가이를 건축가로 설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바로 브루노가 자기 아버지를 완벽하게 죽이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가이한테 줄 때 몇 걸음 걸으면 무엇이 있고 몇 걸음 지나면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집을 아주 상세하게 구조적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브루노 아버지를 죽이러 그 집을 들어가면서 브루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도 이 집은 왜 이렇게 지어졌을까라는 상상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예, 그 죽이러 가는 중에도. 직업적인 예, 직업적인 이게 나와요. 전 이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퍼트리샤 하이스미스 작가를 굉장히 좋아해요.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작품들에서 다루어지는 그 아이러니한 관계, 딜레마. 이 딜레마에 빠진 인물이 어떻게 자기의 심연과 마주하는가. 예,
그리고 그녀가 다루고 있는 도덕적 딜레마를 다루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가장 많은 영감을 주는 작가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일기 퍼트리샤 하이스미스가 평생에 걸쳐서 일기를 썼거든요. 그 일기를 읽었는데 정말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위대한 소설가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연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출간이 됐나요? 그거요? 그거 아직 출간 안 됐는데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아, 빨리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일기를 읽으면은 이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쓰는 근간에 무엇이 있을까? 이 작가의 내면에는 무엇이 이 작가를 만들었나? 이런 거를 좀 상상하는 재미가 있어요. 네. 너무 궁금한. 그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드신다면 어떤 캐스팅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누가 어울릴까요? 저 근데 이거 완전히 저는 영화도 안 봤고 히치콕 영화도 안 봤고 사실은 너무 재밌게 지금 반 정도밖에 안 읽어가지고 이제 남은 반이 남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머릿속으로 브루노를 상상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 지금 세상에 안 누구? 네, 필립 세이머 오만을 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머릿속에 있어서 비슷하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슷하다. 저는 진짜 궁금했어요, 캐스팅. 브루노가 굉장히 미남으로 묘사돼 있거든요. 금발머리에 그러니까 가이랑 브루노가 처음 만날 때 그 장면이 되게 재밌거든요. 그 대화씬, 긴 대화씬. 근데 가이가 브루노를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미남으로 묘사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물건들을 약간 전시하듯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로 묘사를 해서 저 필립 세이머만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가 하여튼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변형이 된 것 같은데 책을 읽다가 어떡하면 그러면 저도 그러면 돌아가신 분으로 해볼까요? 누가 있을까요? 말랑들로? 젊은 시절에 결국 리플이네요. 네, 결국 리플리죠. 네, 태양가득히의 리플리죠. 그러네요. 네. 저는 그 리플리의 영화 버전 중에 태양가득히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맞아. 마지막으로 제가 선정한 내일의 원작 속 결정적인 장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타르타는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바주데바가 아니요, 이제 더 이상 인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이 사람이 스스로의 내면으로 마치 한 그루 나무가 빗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자기의 고백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바로 신 그 자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바로 영원한 존재 자체라는 것을 점점 더 강렬하게 느꼈다. 저도 이렇게 장면을 읽으면 다 그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힌트를 좀 주시네요. 100% 힌트 정도가 아니라 그냥 100% 왜 나는 자꾸 왜 이러는 거지? 어떤 작품을 고르셨냐면은 주인공이 제목인 작품을 고르셨어요. 네, 맞아요.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떤 줄거리의 어떤 작품이죠? 이 작품은 이제 그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라는 작품이고요. 실제 한 인물인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의 내용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이제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 소설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고타마가 살았던 그 당대의 또 다른 인물을 상정을 해서 최고 상위 이제 계층의 아들인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그 풍족한 생활에도 뭔지 모르게 만족할 수 없고 내면에 뭔가 어떤 깨달음을 찾아서 집을 떠나서 구도의 길을 걸으면서 실존 인물인 그 석가모니 고타마를 만나서 깨달음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깨달음은 지식으로 얻을 수 없다. 이 지혜를 내가 스스로 몸소 깨쳐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삶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구도의 길을 걷게 되는 여정을 다룬 시타르타의 오디세이아입니다. 맞아요. 이거를 영화로 만들겠다고 우리가 좀 소개를 해봤는데요. 끝없이 리메이크 되기는 어려운 작품인데 어렵죠. 이번에 윤관 감독님이 말도 안 야심차게 되는, 욕심을 퍼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알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이렇게 장면화가 또렷하게 되는 플롯이 탄탄하고 이런 것은 이미 그 세계로 온전하기 때문에 차마 건들 생각도 못 하는데 이 소설은 사실상 플롯이 있긴 하나 플롯 안에 실제로 저는 이게 마음의 여정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시타르타가 어떤 번뇌에 휩싸여서 어떤 방황들을 하고 그것을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앞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거를 그대로 정말 그 시절의 인도의 그런 것을 고증해 가면서 하는 식의 뭔가 각색이 아니라 완전히 현대적으로 옮겨와서 완전히 각색을 할 수도 있나? 이제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2026년을 살아가는 한국에서 태어난 시다르타가 있다면, 그리고 이제 젠더도 좀 젠더 프리로 완전 성별도 바뀌어서 여성이라면, 아주 소시민이라면, 뭐 이제 이런 식의 상상을 해볼 때 나올 수 있는 좀 재밌는 영화가 되는 지점들이 있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어요. 팔도를 다니면서 그렇죠. 전국 팔도 다니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말하자면 뭐 수녀가 되려고 했다가 나는 나오겠어. 뭐 이러면서 또 이 여자가 또 여기 또 이제 이 시타르타가 거기서부터 또 본격 재밌어지잖아요. 카밀라라는 맞아요. 여성을 만나면서 이제 사랑이 뭔지 배우고. 쾌락과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을 또 이제 만약에 한국에서 여성이 어떤 또 이제 이런 과정을 또 거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기도 하고. 저는 시다르타에서 그 장면이 참 좋던데요. 아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들하고의 관계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맞아요, 거기서 맞아요. 가장 인간성을 찾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 맞아요. 그게 또 이제 시타르타가 가진 고생 다 하고, 그러니까 돈 다 벌고 사랑 다 했다가 이거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돌아오고 난 다시 깨달음을 얻었어 라고 할 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 사람이 된 듯 했지만 다시 시작되는 번민, 그게 저도 진짜. 그러니까 카밀라를 만나고 그다음에 그 세속적인 삶으로 막 들어갈 때는 되게 자신은 그래도 우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인간사를 되게 떨어져서 맞아요. 관찰하듯이 거리두기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카밀라와 사랑을 나누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사랑일 뿐 뭔가 정신적인 사랑은 아닌 것처럼 맞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카밀라와 얘기를 나누면서 근데 아들하고의 관계에서 그건 진짜. 완전히 인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뭔가 해탈을 한다고 하나? 그러면서 어떤 그 시간을 뛰어넘는 이런 그 존재가 되어가는 그게 좀 흥미로웠어요. 초반에 이 장면들, 이 문장을 결정적 장면을 뽑으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장 자체에도 끌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다르타는 계속 말하자면 순례자이고 구도자라서 이 깨달음이 어디에 있는가, 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뭐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그 구도하는 길에서 떠나서 세속으로 갈 때 만났던 뱃사공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고, 그 다시 만났을 때 그 뱃사공은 평생 그 강 위에서 뱃사공으로 일하면서 늙어간 것이죠. 말하자면 촌부한테서 그 사람이 나의 어떤 인생사를 들어주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서 신을 느낀다는 거. 그러니까 신이 어디 저 하늘 위에 뭐 어떤 깊은 지혜와 어떤 지식으로 이루어진 깨달음 저편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신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이런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어떻게 장면화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상상을 약간 해본 것 같아요. 거기 사실 그 뱃사공이 멘토죠. 그렇죠. 사실상 본인이 찾아 떠났던 그 부처는 깨달음을 못 줬지만 그냥 자기를 옆에서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어준 그 사람이 사실 맞아요. 그 사실 뱃사공이 하는 일이 들어준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에서 어떤 깨달음을 발견한다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캐스팅이라면 어떤 배우들일까요? 저는 그 이상하게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정훈 선배님이 떠올랐어요. 이게 뭔가 특히 속세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랑도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돈도 막 벌어서 막 거부가 되잖아요. 근데 막 장사를 놀이처럼 여겨. 장사에 막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어서 장사를 잘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또 피폐해지고 이 어떤 감정의 진폭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뭔가 이정훈 선배님 같은 분이 와주신다면 되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순간이 만들어지려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캐스팅을 사람들이 영화 봤을 때 보고 나서 아 이게 시타르타가 원작이야 이럴 만한 어떤 영화로 만들 수 만약에 있다. 아주 생활 드라마로. 이정은 배우님에게 그 쾌락을 가르쳐줄 네. 상대는 누가 있을까요? 설마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죠? 배우. 이건 진짜 적극 추천 받습니다. 오늘 함께 올타임 레전드 원작 작업실
고전 문학편을 가져왔는데요. 소감 어떠세요? 아니 이게 책 얘기를 6권을 한 번에 한다는 건 무리다. 한 권을 6일에 걸쳐서 할 수는 있겠지만 맞아. 아직도 못다한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막 얘기 시작한 느낌입니다. 그죠. 좀. 어떠셨어요? 저도 정말 올해 1월을 너무 알차게 보냈어요. 이 책들 특히 오디세이아는 너무 뿌듯해요. 제가 이거를 읽어냈다는 사실이.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 좋은 시간이긴 했는데 정말 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다루지 못하고 끝낸 기분이 들 정도로 너무 아쉬워요. 그런 아쉬움은 밀리의 서재. 네, 담겨있는 여전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소설들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소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밀리의 서재의 책의 장점은 뭐냐면은 처음에 두께를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해보지라고 빠져들어서 그래도 그 오디세이 여정을 해낼 수 있게 하는 두께의 장벽은 없다. 부담을 좀 덜어주는. 속을 수 있다. 그 장점들을 활용하는 플랫폼으로서 밀리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가 가볍다. 오. 어디서나 휴대할 수 있다. 그냥 볼수 어떤 있으니까. 두께의 책도 그리고 휴대할 수 있다. 읽는 게 너무 힘들 땐 들을 수도 있다. 아 맞다. 그거 안 해봤는데. 자려고 누워서 이렇게 책을 읽을 수도 있는데 책을 듣는다는 것도 약간 독특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감각적인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모시기 어려운 두 가님을 모시고 이렇게 너무 재밌는 시간 나눠봐서 너무 영감도 많이 얻었고 자극도 많이 됐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르게 뵐까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